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강원도 양양.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공주 최민천 마을 호텔. 쇠락한 도시를 살린 부산 영도 복합 문화공간. 제주의 힙한 매력을 담은 로컬 매거진. 국내외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유엔 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마을 신안 퍼플섬 등. 잘 만든 로컬 콘텐츠 하나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관계 인구를 형성해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지역의 시공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창작물, 로컬 콘텐츠. 로컬 콘텐츠는 문화, 관광, 축제, 홍보, 공간 조성, 도시 재생 등 지자체의 성패가 달린 핵심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성공한 로컬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기존의 정책 위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로컬 크리에이터를 조명하는 행사는 많았지만 공공의 정책을 콘텐츠 관점에서 접근한 행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노관규 순천시장, 김경달 대표, 연명대 교수, 고재열 감독, 김승수 전 전주시장, 고로상 대표와 윤주선 교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강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서대전역에서부터 이렇게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정말 푸근한 이 지역의 정취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역사와 전통과 문화, 예술 뿐만 아니라 이 첨단과 미래까지 지금 한꺼번에 이 갖추고 있는 이 우리 광주, 빛고울 광주 이 지역에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로컬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말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아직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거를 소개해 드리면서 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로컬 콘텐츠의 핵심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맺은말 빼고는 정도 일단은 고향사랑 기부제 소개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지방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통칭 고향세라고 너무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말이 기니까 고향세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 개념이 들어올 때는 고향세라는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올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윤석열 그 정부와 제20대 중앙정부와 지금 제8기 민선지자체가 동시에 출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고향사랑 이 기부제는 2007년도에 사실은 이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15년 동안 논의가 무성하다가 이게 법제화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작년에 이것이 이제 법제화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도록 그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자의 어떤 조건, 자격, 기부자는 어디다 기부할 수 있느냐? 자기가 사는 지역,
외의 다른 어떤 지역까지도 기부가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서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의 경우는 광주 서구와 그다음에 광주 광역시에는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소속돼 있는 직속, 그러니까 자기 지역과 그 직속 광역지자체는 기부를 할 수 없지만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광산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여기는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말고는 전국 어디 243개 지역 어디든지 이 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기부를 하면은 뭐가 좋으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기부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실시를 해줍니다. 이 사실은 이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너무 이제 이 과다한 기부를 좀 억제하자 하는 뜻에서 한 사람당 1년에 500만 원 넘어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혹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기부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10만 원까지는 전액 이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10만 원 넘는 기부에 대해서는 16.5% 국세, 그러니까 소득세죠. 국세 15%, 거기에 지방세, 지방소득세죠. 또 이 1.5% 해서 16.5%를 기부를 해줍니다. 이거는 정치자금 기부금과 뭐 거의 동일해요. 근데 그거 플러스 세 번째 알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부받은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자금 기부금법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액 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선물도 받는, 답례품도 받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이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제도가 왜 생기게 됐느냐? 왜 이름이 고향사랑 기부제인가? 사실은 반드시 고향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다 기부할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의 고향이 내가 응원해주고 내가 좀 서포트해주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가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얼마든지 이 기부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일본에서 2008년도부터 먼저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초중등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자기 시골 마을에 이 모든 그 지원을 다 받는 거예요. 이 재정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뭐 출산, 육아, 교육, 의료, 안전, 뭐 행정 서비스 다 받고 혜택을 다 받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취업을 하러 그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만 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자기를 키워준 그 지역에는 한 푼도 지금 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촌향도 이 산업화가 막 발전이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실컷 키워줬는데 이 사람을, 그 인재가 이제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이 자기한테는 하나도 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만 들이고 돈만 들이고 얻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 나를 키워준 이 고향에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호남 지역에서 지금 수도권으로 간 어떤 출향민이죠, 수가 제일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떠나서 여기 살기 어려우니까 갔겠죠, 수도권으로. 근데도 이렇게 떠나고 나면 이 지역에 전혀 기여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다. 근데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이 내가 사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다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국가에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다가 내가 세금을 여기 안 내고 여기 낼게 이렇게 하는 방법, 가능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음 수 없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 생각은 세금을 그쪽에 내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기부금을 내게 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만큼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 모양은 다르지만 효과는 세금을 그쪽으로 내는 것과 똑같은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일본은 지자체에서 지자체로 직접적으로 세금이 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지자체가 아니고 중앙 정부에 낼 돈이 그쪽 지자체로 가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2007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창조 한국당의 문국현 후보가 우리나라의 고향세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지방세의 30%를 그만큼 떼가지고 원하는 지역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 제도는 흐지부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고향세에 대한 이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각 정부를 거치면서, 그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거치면서 이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15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년에 걸친 엄청난 진통, 산고를 겪으면서 이 제도가 드디어 내년 1월 1일에 도입이 되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했죠. 내가 당선되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이 100대 국정과제로 이게 여기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포함을 했는데 빨리 법제화가 안 됐어요. 작년까지 끌었죠. 그러니까 거의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끌다가 드디어 이제 작년 말에 작년 이제 이 9월 28일 날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가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정부를 거쳐 갖고 논의가 계속돼 온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의 흐름은 여전히 탄탄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이 꽃이 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이 민선 8기 지자체의 성패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여기 이제 추가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답례품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답례품을 뭐 효과는 뭐냐? 기부를 촉진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감사의 표시로 기부를 촉진하고 그 답례품을 생산하느라고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기부금은 지금 어디다 쓸 거냐? 주로 이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자 하는 것인데, 지금 법에 의하면 청소년 육성이나 주민복지, 문화예술, 체육진흥 뭐 이런 공동체 활성화 이런 데 지금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범위를 나중에 넓힐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9월 달에 사실은 행정안전위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에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거의 1년에 걸쳐서 법사위에서 엄청나게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논란이 뭐냐면은, 이거 혹시나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기부를 하게 되는, 나중에 어떤 무슨 결과 청탁 이런 거를 노리고 하게 되면 어떠느냐 해서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팽배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4차례에 걸친 법사위 논쟁을 거치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제도가 15년이나 된 진짜 오래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안 되는구나. 워낙 그 야당의 그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이제 이 법을 통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견들이 들어오게 됐느냐 원안과 달리 이게 뭔가 이상한 의도로 이제 움직일 때에 비해서 대해서 거기서 이제 처벌할 규정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관 그러니까 기부를 강요하거나 모금 방법 이거 위반하거나 이 모금 방법도 지금 사실은 개별적인 이 접촉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SNS나 전화를 들어서 사실은 지금 이 그 선거철 되면 개인한테 하잖아요. 연락을 하잖아요. 누구 찍어주세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제약이 강한 제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만간 아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다. 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것이 생기게 됐느냐?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조는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고향 납세 제도라고 합니다. 2008년 4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 개념은 2006년 3월에 일본 경제신문에서 고향에 우리가 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나는 비록 다른 데 살고 있지만 나를 키워주고 나를 길러준 이 고향을 좀 더 돕고 싶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공론화된 게 2006년도부터 10월에 일본의 후쿠이현 지사로 있는 니시카와 카츠미 지사가 이 고향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벌어지면서 급기야 2007년 7월 6월 달이죠. 그 당시 아베 신조 이게 일기 내각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 일기 내각의 이 총리로 있었던 아베 신조 그 아베 이 총리가 그 당시 참의원 선거가 7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사실은 뭐 다른 복잡한 이게 아니고 시골 이렇게 농어촌 표를 좀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제도를 공약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베 총리는 상당히 이제 시골표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걸 공약을 걸었는데 자민당 공약을 결과는 정반대로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부러운 게 지금 우리나라 요새 이 정치 상황을 보면 여당이 뭘 하겠다 그러면 야당은 결사반대죠. 아무리 좋든 나쁘든 제도 저쪽 하는 건 난 싫어. 그다음 야당이 뭘 하려 그러면 여당은 또 결사반대입니다. 그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의견을 좀 모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막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법안으로 올렸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상상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우리보다 상당히 선진화된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나라를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다들 이게 합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2008년 4월달에 지방세법을 좀 바꿔가지고 일본의 경우에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고향 납세 제도로 해서 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실제로 모양은 이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혹시 고향세라 그러면 우리가 또 무슨 또 세금을 또 내느냐 정부에 무슨 세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이름은 세금이지만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처음에는 미미했었어요. 처음에 한 5, 6년 동안은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것이
그 정부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 정부는 제도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 자기 부담금이 5천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천행은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 5천행 이상 기부했을 경우만 나머지를 이제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을 2천행으로 낮췄습니다. 이 기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금 공제를 2배로 늘렸어요. 지방세의 공제를 10% 해주던 거를 20%까지 늘리고, 세 번째는 원스톱 특례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일본은 우리보다 더 복잡한 게 지방세하고 국세 간에 이렇게 서로 연동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세를 국세로부터 이렇게 공제를 받으려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가지고 뭐 이게 납부를 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번만 내게 되면 알아서 그냥 시스템상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했고요.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2015년에 그 답례품 제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막 답례품을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막 둥그레진 거죠. 그래서 야, 일본의 경우는 지금 거의 이 자기 부담금 2천엔 빼고는 이 자기가 낸 세금 하여튼 지금 한 7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여기까지는 전액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 기부금을 세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답례품이 아주 양질의 답례품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은 다 돌려받고 거의 대부분 돌려받고 덤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지금 오게 되면 이 기부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 하나 또 추가로 들어간 게 2011년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일본 대지진 으로 막 이 후쿠시마가 지금 초토화가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 저 지역 좀 안 됐다,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고향 납세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부터 지금 2015년 여기죠. 이때 이제 답례품 제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얘기했던 그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 절차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급속하게 늘게 돼서 지금 이제 현재 이 보고된 자료는 작년 자료까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2008년에 고향 납세 기부금이 2008년에 81억 엔 정도였는데 2021년 작년에 8,302억, 한 100배 넘어 폭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고향 납세 기부 건수도 2008년에는 5만 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지금 4,447만 건으로 820배 정도가 늘게 되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공적인 제도 정착이 된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 콘텐츠하고 직결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아이고 우리가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누구한테 하죠? 중앙정부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여기는 좀 돈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려보내주는 역할은 중앙정부 결정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기들이 결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고 거기만 줄을 잘 대면 거기서 뭐 이렇게 내려오니까 지금 저 얼마 전에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현수막에 붙어 있는 이 슬로건이 하나도 예외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당선되면 국고 지원을 얼마를 나를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가져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사실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챙겨주고 지방정부는 주는 대로 받아오. 저는 이제 이 즐겨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천수답 재정이다. 돈이 필요한데 위에서 내려주는 사람 마음대로 지금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차고 안 오면 안 차는 그런 이 재정 상황에 있었죠. 사실은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 쳐다보던 것이 이제는 주머니가 하나가 더 생긴다. 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머니 플러스 이제는 나의 다른 주머니가 하나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미성년 때는 이 그 독립적인 뭐 재정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직장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내가 벌어서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서 쓰는 돈이 아니고 이제는 벌어서 쓰는 주머니, 이것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전까지는 수동적인 지방 재정에 의존해 오고 있던 그런 그 상황을, 패러다임이 이제는 뭐냐면은 지역 주도형으로, 지역이 칼자루를 쥐는, 그러니까 로컬이 그거죠. 로컬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시대로 지금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오면서 이거를 강조를 했죠. 여기서 보면 이 그 국정 목표 그 국정과제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6번째 국정 목표가 뭐냐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약속은 뭐냐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을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약속 23은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로컬 컨텐츠잖아요. 이 로컬이 자기 힘으로 이 어떤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알아서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챙겨주는 게 아니라 고향사랑,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뭘 하려 그러느냐? 굉장히 목적이 많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수가 열악한 지자체가 세수를 확충할 하는데 기여하고, 그러니까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재정이 열악한 이 지역과 재정이 풍부한 이 수도권 대도시 간의 재정 격차를 좀 해소를 하겠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고용을 늘리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지방 소멸을 좀 우리가 좀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이 지역에 산업이 거의 없으니까 뭐 여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수도권 서울로 다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이제 이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기부를 하는 사람 간의 과 이 지역 간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른바 관계 인구, 이 고재열 대표님이 제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관계 인구 이런 것들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과 그 기부자 간의 어떤 끈끈한 정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장점들이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이 제도의 목적과 수단이 서로 잘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서 이 재정 형평화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수단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려면 중앙 정부가 알아서 이제 결정해 주면 되는데, 이 수단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 행위에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굳이 뭐 내가 무슨 공공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열악한 지역 여기에다가 내가 기부를 하겠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기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자, 이 고향 납세 제도가 과연 지역 간의 형평성, 재정 형평성에 기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렇게 그쪽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재정 형평화 목적을 없애버렸어요. 일본 경우는 그냥 알아서 기부하시오, 원하던 지역에. 근데 그게 한 10여 년 지나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돈이 많이 간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필사적인 노력을 했어요. 또 이 기부금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노력의 결과 그쪽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갖고 감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이 떨어지게끔 일을 만들어야죠. 지난해 2021년 10월에 행안부가 전국 89곳의 시군구의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전남이 가장 많아요. 16개 지역으로. 경북도 똑같이 하지만 이 전남 지역이 사실은 이제 인구 소멸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이제 인구가 없어질, 그러니까 고향이 없어질 지역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의식이죠. 자, 이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전체도 전체 인구도 지금 줄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기들 안 낳잖아요. 결혼도 잘 안 하고 젊은 층들이 아기도, 그러니까 출산율이 0.8, 뭐 0.5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그나마 이 지방에 있던 사람들마저, 젊은 사람들마저 직장 뭐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냥 서울로 가버려요. 수도권으로 가는 이촌 향도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은 지금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점 더 늘어가지고 2018년에 49.8%였던 것이 올해 50.49%로 이 전체 인구의 반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국의 이 228개 시군구의 49.6%, 거의 절반이죠. 이게 이제 소멸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지방은 거의 그냥 이 소멸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수도권만 지금 비대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이 수도권 빼놓고 나머지 지역 그 면적이 한 60% 되는데 인구는 9%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어제 행안부 담당 팀장이 그 뒤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가 들어오면 그동안 진행되던 지방소멸 땡 끝나느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뭐 저출산을 스톱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도권으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를 좀 안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 돈 몇 푼 준다고 지금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현재의 상태 가지고는 지방 소멸을 방지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지금 우리가 도입하지 않으면 이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방 소멸, 이 고령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거는 최선의 이제 우리가 위기 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례를 하나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한 10여 년 일찍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되죠. 우리보다 먼저 이게 지나간 나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좋은 거는 우리가 따라해야 되고 나쁜 거는 그냥 안 하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유리한데. 나가사키현 히라도시라는 데가 2014년에 세수를 전체 이제 일본의 지자체가 1,7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전국에서 세수 1위를 했습니다. 그 전해는 2013년도에서는 3,900만 원밖에 기부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4억엔 이상으로 10배 이상 이 기부금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다 보니까 답례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해갖고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례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이제 막 이 폭증을 하니까 종전에 이제 일자리 없어 갖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고용도 늘게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게 이 고향 사랑 기부제가 유일한 방법이냐? 사실은 아닌. 왜냐하면 우리 지역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다른 지역에서 빼와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제로섬이에요. 인구가 저기 있는 인구를 우리 지역에 데리고 오는 거. 근데 뭐 그래 갖고 무슨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실제로 살지는 않더라도 그 지역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부도 하고 이 방문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그룹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관계 인구에 대한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방문하고 기여도 하고 그 물건도 사주고 하는 그런 이 그룹을 만들자.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시마네 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마코토 아카데미라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도쿄에 사는 시마나현 출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한 결과 83명 수료생 중에서 18명이 오히려 시마네형으로 다시 이주를 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일본보다는 아마 그렇게 실제로 이주하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지역으로 오게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된다. 첫 번째가 교육.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주거가 뭔가를 이렇게 어메니티라고 그러죠. 무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뭐 이렇게 환경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가 이제 어떤 기업들이 와서 지금 도와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병원이에요. 나이 들어서 되면 병원이 멀면은 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우리 지역에 사람을 유치하려면 구비를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다 떠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들어올 수 있을까? 근데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는 그런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 플러스 하나가 지금 뭐냐면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가 이 돈벌이 하는 그 용도로만 쓰면 안 되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이 사회적인 문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 지역 불균형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기부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을 보면 이 사회적인 행위잖아요. 내 거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한테 좀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기부의 중요성, 기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자꾸 이제 그 개인한테 그거를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면서 기부 문화를 지금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표준 시행령이나 표준 조례 보면 답례품을 예를 들어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데서 만든 거를 답례품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문제 해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데 이 사회적 어떤 그 기업을 유치하는 그 활성화시키는 일, 그다음에 거기 고용되는 사람들도 이 어떤 사회적 경제에 연관된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꼭 돈벌이만 아니고 이런 사회가 제대로 밝게 건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목적을 위해서 하면은 크게 보면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역할을 서로 이제 나눠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는 주로 이제 행정안전부가 그 일을 지금 맡게 될 텐데, 행정안전부는 가장 큰 역할은 이걸 홍보를 해야 돼요. 이 제도가 뭔지.
하여튼 지금 1990 지금 2019년에 그 어떤 기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의견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96% 정도가 모른다. 그 중에 60%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한 4% 정도만 들어본 적이 있다. 대부분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가서 이 올해 7월 달에 다른 기관에서 또 비슷한 설문 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26% 정도가 들어는 봤다.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4분의 3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몰라갖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 제도가 뭔지, 내용이 뭐고 이거를 하면은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와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지 이런 것을 최소한은 알아야지 이렇게 액션을 취할 건데 이 제도 자체를 지금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행안부에다가 아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데 빨리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최소한 이 제도가 뭔지는 알고 기부를 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니까 이 제도가 모르면 아예 기부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중앙정부 역할은 이거를 이 운동장을 깔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뛰려고 그러지 말고 운동장을 깔아주고 경기 규칙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거기서 열심히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이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고 홍보를 해주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해주는 것은 중앙정부 역할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운동장에서 실제로 이제 경기자로서 뛰는 역할은 지자체가 각각의 능력과 전략에 따라서 이 경기자를 선발을 하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건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 중앙 대 지방의 비중은 한 2대 8. 그러니까 거의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실제로 실전에 나가서 싸우는 제일 최전선에 있는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칼자루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제도는 내가 움직여야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움직여야지. 그게 로컬이잖아요. 로컬 컨텐츠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 정부는 역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우려와 예를 들어 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잘 담느라고 사실은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 기부를 많이 하도록 만들죠. 그죠? 개인으로 하여금 기부를 흔쾌히 기부를 하도록 만들어서 그 흔쾌히 기부한 그 돈이 이 열악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면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이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나 시행령 보면은 뭘 하면 안 된다, 하면 처벌받는다, 이래라 저래라,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나서 지금 기부를 하게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 부정적인 규제와 이 벌칙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부한 사람이 내가 한다고 그런 벌까지 받아가면서 내 돈 들여서 기부를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것은 이 기부를 흔쾌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작용, 예를 들어 지금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법제화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부정부패, 이걸 돈을 고리로 해서 지금 뭔가가 다른 이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없애는 작업,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차차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이제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한 것인데,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기부금의 대부분을 그냥 다 공제를 해줍니다. 다 돌려주죠. 2,000원 빼놓고는 다 돌려주고 거기 답례품까지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해주지만 그거 넘어가면 기부자가 자기 돈을, 생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돈을 낼 정도
그만큼 내가 고향을 사랑하는가? 그 잘 모르겠죠. 내가 다른 데 쓸 돈 아껴가지고 그 고향에 기부를 할 때 그만큼 유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될 것인데 아직 이제 그 제도가 좀 미흡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그 기부자들이 개인이죠. 기부를 많이 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양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질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그 돈이 가도록 만들면 정책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 자체가 그 목적하고 수단이 서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아주 애매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로컬 컨텐츠의 이 주된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요. 일단은 여태까지는 이제 행정적인 지자체들은 이 어떤 조직이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문제 없이 사고만 안 치면 그냥 되겠다. 근데 이 생각을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여기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자체는 기업이다. 뭐 돈벌이는 아니지만 어떤 생각이 그렇게 마케팅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지피지기 얘기하지만은 지피지기가 아니고 저는 지기지피입니다.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지역이 가진 게 뭐고, 우리 지역이 없는 게 뭐고, 우리 지역이 잘하는 게 뭐고, 우리 지역이 못하는 게 뭔지 최소한 이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보는 거죠. 나를 먼저 보고 내가 없는 거를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있는 거를 가장 잘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이 뭐고 있는 것이 뭔지 이거를 잘 고민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자체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거를 잘 해보지 않으니까 상당히 당황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해보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숙달치가 않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외부 컨설팅 업체에다가 영역을 맡깁니다. 우리 지역을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게 노하우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고민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지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업체에다가 이걸 외부 업체에다가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외부 업체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비슷한 얘기, 뭐 저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지역만의 독창적인 전략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다행히도 우리 전남 이 호남 지방은 출향민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향민들을 일단은 뭐 챙겨보는 거 제일 문제가 있지만, 자, 출향민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도 이제 군 단위들도 있겠죠. 그죠? 시군 단위 있는데 출향민이 없으면 그 누구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가미시오로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인구가 5천 명도 안 돼요. 4,9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이 다이세츠 산이라고 하는 이 홋카이도면은 이 가장, 그러니까 후지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3,000m 넘는 산인데 거기가 일본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치는 좋지만 그 뭐 산악지대니까 뭐 지역이 뭐가 뭐 제대로 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낳은 사람이 얼마나 잘 돼서 이 대도시에 동경에 가가지고 잘 돼서 고향 납세를 해주겠어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시된 첫 해는 이 참 불행히도 이 가미시오로정에 이 납부하는 그 납부 그 건수가 한 건밖에 없었어요. 굶어 죽으란 말이냐? 우리가 우리한테 그 기부할 그 출향민이 이렇게 없는데
우리가 뭐 갖고 먹고 살라 하느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미 시오로정은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하면은 일단 출향민한테 의존하는 거, 그거는 이 배제를 하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전국을 어떤 홍보를 했느냐? 일본 이 자기 지역이 가지는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산골 지역에 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거를 거꾸로 이 지역의 최대 강점으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여기서 나는 농산물은 청정 농산물입니다. 방사능 하나도 없고 공해 하나도 없는 아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청정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힘들 때 우리 지역에서 쉬세요. 힐링을 할 수 있는 최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슬로우 타운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쉬고 기력을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물밀듯이 기부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위까지 했어요. 이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없다고 그냥 없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발상을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자체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 전략,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지역 3 전략은 지금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 출향민들이 얼마나 가서 살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소득을 얼마나 벌이고 있는가, 우리한테 기부를 해줄 수 있는 이 잠재적 기부자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진 사람, 우리 지역에 잠깐이라도 방문하거나 좀 잠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이거에 대한 어떤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뭐 소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마케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한테 돈을 줄 만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매력적인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사업 하겠다 해봤자 굳이 우리 지역에다가 기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 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이제 답례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답례품을 주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이 주는 별로 차별성이 없는 이런 물건, 농수산물 이런 거 해갖고 굳이 그죠? 우리 지역에 그 답례품 보고 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답례품 역시 다른 지역에 제공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이런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거를 이제 찾게 되면 +1 전략이 이제 홍보입니다.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역은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부하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하는 것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중앙 정부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 지방 자치단체는 이걸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지역은 물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농수축산물 제대로 된 거 없어요.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는 그런 농수축산물 지금 만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굳이 물건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답례품을 우리가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의 답례품이 아니라도 무형의 체험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답례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은 것 중에 지금 네 번째면 오이타현, 우리가 백부 잘 알죠? 일본의 백부 그가 오이타현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오이타시에서는 혹시 이제 일본 전에 이제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구마모토 여행을 하게 되면 원숭이 공원에 옛날은 이 패키지 여행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원숭이 우두머리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고액 기부자들을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돈 안 들잖아요. 사람 이름 붙이는 게 무슨 돈이 들겠어요. 그러나 기부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특권이에요. 사실은 원숭이 그의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거기 기부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연의 이키루가 정에서는 이 백제 고분이 있습니다. 전방 후원 그 고분이라고 우리나라 고분이 있는데 보통은 다 닫혀 있어요. 일본 사람이 그게 백제 문화재라는 것을 알리기 싫어가지고 보통은 다 그냥 닫아놨는데 이 고액 기부자들한테만 단독 관람권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돈은 안 들죠. 뭐 있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특권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 시장, 광주시장님 혹시 또 해외 출타 중에 있을 때 뭐 그 기간에 하루 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철도, 이 오래된 폐선을 따라서 이제 뭐 모노레일 이런 걸 하는데 거기 이제 이 역장 역할하는 것이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지역 방송국에서 지역 방송국에서 송가인 같은 사람 발굴하려면 돈 엄청 들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뭐 가수가 되려면 돈도 엄청 내야 되고, 그러니까 노래는 소질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방송국에서 그 사람 노래를 취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틀어주고 음반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특혜를 누리는 그 기분이죠. 내가 노래를 어디서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내 노래가 나온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전략들, 그러니까 거의 돈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돈이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돈이 들지 않는 것 중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고민해서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특이한 사업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히로시마 현에 진세키 타카하라라는 그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는 마을이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이 유기견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살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누가 보호하다가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살처분율이 높은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죠. 뭔가 뭐 동물도 많이 죽인다 그러면. 그래서 이 지역은 이 고향 납세의 슬로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역에다가 이 기부를 해주시면 이제 더 이상 유기견을 우리가 살처분하지 않고 잘 보호해서 훈련을 시켜서 재분양을 하든지, 여기 구호견으로 된 그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유메노스케라고 하는 이 유기견 중에서 구호견 역할을 뭐 이런 걸로 키우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전국에서 막 이 기부금이 막 폭발치듯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에 홋카이도 몬베츠시가 작년도에 전국 1770여 개 지자체 중에서 기부금 1위를 했습니다. 뭐 처음 들어본 도시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면 홋카이도 북단에 아주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1등을 하게 되느냐? 거기 이제 겨울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북극 쪽에서 유빙이 많이 흘러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이 온난화가 되면서 유빙이 지금 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슬로건을 걸었어요. 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기부를 해주시면 이 유빙을 보호하는 어떤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전국에서 물밀듯이 돈이 들어온 바람에 드디어 작년에 전국에서 1위를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그죠? 내가 없다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이디어.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 기부자들을 이 심금을 울리는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이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나머지는 뭐 그냥 맺은 말은 한꺼번에 안 된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첫 술에 배부르랴.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